있고 싶고 외롭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울증이 마음의 병 아니에요? 그냥 짜증나는 일 있을 때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지난 2월 26일 제작진은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명동거리에서 20세 이상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자가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WHO 세계보건기구 단축형 우울증 자가 진단지가 사용됐다.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정신을 집중하기 힘들었다. 우울했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두려움을 느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외로움을 느꼈다. 뭘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의 감정을 체크해서 10문항에 대한 각각의 점수를 매겼을 때 10점 이상이면 우울증 위험군으로 평가된다. 시험이 나오셨거든요. 13점이면은 지금 1차 검사로 봤을 때 10점 이상이면은 저희 사실 우울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테스트 해보니까 우울증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모든 분들이 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전혀 이렇게 40이 되어서 내가 약간 체력적으로 딸리니까 저하가 되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거리에서 무작위로 실시한 우울증 자가진단. 그런데 설문 결과는 놀라웠다. 100명 중 절반이 넘는 56명이 우울증 위험군. 그중 3명은 반드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의 환자로 나타났다. 많은 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도 자기 증상이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언뜻 뭐 눈물을 비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우울 증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하회탈입니다. 아무리 슬프거나 우울한 생각을 하고 있어도 이 웃는 가면을 쓰면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가 있죠. 이렇게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우울증을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환자들 자신은 대부분 자신이 우울증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숨겨진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상 중에 바로 자살 충동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언제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쉽게 알 수 없는 우울증. 그렇다면 도대체 우울증은 어떤 병일까요?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몇 달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김영석 씨. 외과 의사였던 그에게 우울증은 느닷없이 찾아온 불청객이었다. 우울증 정의 뭐 이렇게는 하지만 그게 실제로 나한테 적용될 줄은 잘 몰랐었습니다. 모든 일이 이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지고 항시 그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지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어떤 일은 성사는 잘 안 되고 어떤 결과가 잘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일은 쌓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었던 거죠. 내가 굉장히 작아진 느낌. 병원에서 인정받는 의사였던 김영석 씨. 김 씨는 언제부턴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힘들고 모든 일에 무기력해졌지만 자신이 우울증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병원에 힘들게 했는데 또 인정 못 받는구나. 그러니까 집에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앉아서 쉴 자리가 없는 거죠. 우울증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에 간결할 정도로 흔한 겁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우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상적인 우울감과 병적인 우울증하고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병적인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그 우울감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 1주, 2주 이상 그 기분이 계속되는 거죠. 호전되지 않고. 또 그와 동시에 그러한 우울감과 관련되어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 욕구나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이면 공부에 전혀 집중을 못한다든지 직장인 같으면 가서 자기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사회적 기능이 떨어지거나 손상이 올 때는 이것은
병적으로 진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병적인 우울증은 왜 생기는 것일까? 우울증은 생물학적으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분비로 인해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해지는 뇌의 질병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의 조화 속에 살아갑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우울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부족하거나 부조화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음식으로 예를 들자면 적절한 조미료가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거나 또는 잘못 나온다는 거죠. 우울증에 걸렸을 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다후미 가토 박사는 우울증 환자의 뇌 상태를 정밀한 방법으로 측정했다. 이 장치를 사용해 뇌의 혈액량을 기록하면서 그 사이에 심리적인 관계나 생리적인 검사, 예를 들어 심호흡을 한다든지 탄산가스를 맞는다든지 함으로써 뇌혈관이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뇌혈관은 화학적인 자극에 대해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이상 분비 때문이다. 정상적인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되면 이것이 다시 해마를 돌아 시상하부에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반응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우울증에 걸리면 이 반응, 즉 스트레스가 멈추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되면 우리의 몸과 뇌는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일까? 쥐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실험지를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장기간 노출시켜 우울증과 유사한 상태를 만든 후 물속에 집어넣었다. 쥐는 헤엄치는 것을 포기한 듯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정상쥐를 물속에 넣으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위험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물속에서 발버둥을 친다. 헤엄치기를 포기한 무기력한 모습.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와 유사하다. 실제 이런 부동 자세를 취하는 것은 우울증 환자에서 관찰할 수 있는 무력감이나 무기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지거나 커다란 짐승을 만났을 때처럼 위험 상황에 닥치면 우리의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뇌와 심장, 근육 등 주요 장기로 가는 혈류는 증가하고 신장이나 간,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는 감소함으로써 우리의 몸은 전투 상황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울증의 경우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될 경우 소화불량이나 자율신경 이상, 의욕 상실, 성욕 저하, 수면 장애 등의 신체 증상을 겪게 된다. 신경만 쓰면 안면으로 막 근육이 떨리면서 많이 붓는 증상이 있고, 그리고 신경 쪽, 정신적으로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가지 집착하면 계속 그 생각이 반복이 돼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붓고 또 붓고 이런 식으로. 잠을 이렇게 한 번에 깊이 자는 게 아니라 한 2시간 정도 자고 또 일어나서 한 4-5시간 정도 활동하고 또 한 2시간 또 잠을 자고 또 잠을 자도 항상 계속 꿈을 꿔서 일어나서 항상 몸이 힘들어요. 조절이 안 돼요. 이게 아까 그 붉은 그런데 문제는 우울증이 오래 지속되면 뇌 기능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되신 거거든요. 4년 동안 우울증을 겪은 환자의 뇌 사진. 붉은색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뇌의 신경세포가 더 이상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특히 남자건 여자건 마음으로 이겨내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은 병이 아니다. 네가 스스로 이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회적인 분위기죠. 하지만 아주 가벼운 우울증이라도 젊은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시작하는 아주 가벼운 우울증이라도 반복이 되면
우리들의 신경 호르몬과 뇌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